2009년도에 이제 강원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옴으로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호주.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맞아요.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맞아요.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뺑소니 말고 자동차로 일으킨 범죄 중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당시에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벌판이었죠. 아스팔트. 예.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팅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어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질주네요. 살인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나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뭐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을 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 하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음성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간을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뭐 칼, 뭐 이런 장비들을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에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쓰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